자, 211조입니다. 소유권의 정의가 나오고 있죠.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란 뭐냐 하면 소유물,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이 개념에서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따라서 사람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요. 아파트 입주권과 같은 권리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212조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권은 땅 속으로도 미치고 땅 위로도 미치는데 그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따라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라면 땅 속에 있는 것도 땅 소유자 거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하수도 소유권의 객체이므로 지하수권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고요. 또 온천수도 토지 소유권의 객체이므로 온천권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고요. 유의하실 것은 땅 속에 있는 것 중에서 미채굴 광물만은 광어권의 객체가 된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과 광어권은 혼동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6조입니다. 인지 사용 청구권이거든요. 일단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청구할 수 있다. 요거는 형성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청구권이다. 따라서 이웃거주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인지, 이웃 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들어가고자 하는 곳이 주거인 경우 특히 어떻게 되냐면 그러나 이웃의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따라서 주거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승낙이 필요하고 이 승낙은 법원의 판결로도 가름할 수 없다, 대신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왕 전항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규정이겠죠. 217조입니다. 생활방해 금지 규정인데 이란 건 좀 긴데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합치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런 의미가 되고 이웃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웃 생활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데 문제는 이항입니다.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생활 방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의 용도로서 정당한 경우에는 인용, 받아들여야 하니까 받아들일 만한 정도를 초과되는 경우 그때만 비로소 금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받아들일 정도를 초과되는 경우에 생활 방해라면 행위의 정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19조죠. 굉장히 중요한 조문인데 주의토지 투입권입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참 정확한데 결국은 길이 없고요. 길로 나가기 위해서 길로 나가는 것이 출입할 수 없다,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가 뭐죠? 주위토지 통행권이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출입할 수 없거나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인정이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첫째,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두 번째, 출입할 수 없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되므로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추후에라도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의토지 통행권은 뭐가 되죠?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어디로 다닙니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고, 어떤 방법 다닙니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다니는 거죠. 근데 도로법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데 우리 판례는 도로법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결정돼야 된다는 입장이므로 건축법의 도로법 규정 적용되지 않고요. 오로지 현재 용도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미래 용도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왕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데 꼭 그러느냐? 다른 분할자, 다른 양도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뭐 할 필요가 없죠? 보상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보상의 의무가 없고요. 이걸 보통 뭐라 그러냐면 무상주의토지통행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문에서 주의하실 것은 요 220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직접 당사자에게만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분할의 당사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에게만 적용이 되고, 만약에 이 토지가 양도가 된 경우에 양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37조입니다. 경계표 담의 설치권이죠. 일단 1항은 당연한 거죠.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하는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자, 설치할 때 그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느냐? 이항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비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설치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는 거죠? 쌍방이 반씩 부담하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그러나 측량 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하고 측량 비용은 뭐죠?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사망은 뭐 의미가 없죠. 238조입니다. 담의 특수시설권이거든요. 이런 간단히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담에다 특수한 시설을 하고 싶다면 하고 싶은 사람이 그 비용을 뭐죠? 부담하는 거다. 읽어볼까요? 인지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고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한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특수시설을 하고 싶으면 자기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239조입니다. 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인데, 자, 우리가 경계표나 담은 비용을 반씩 부담해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나중에 누가 설치한 것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일단 공유인 것으로 뭐죠? 추정을 하겠죠. 계속 보시면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국어 등은 이 국어는 뭐죠? 꼬랑을 말하는 거죠. 꼬랑. 상린자의 공유로 뭐죠? 추정한다. 다시 말하면 담 등이 있긴 한데 누가 담을 설치했는지 모르면 일단 뭐죠? 공유로 추구하는 거죠. 그러나 경계표, 담, 국어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 비용으로 설치됐다면 비용 들인 사람 거가 되고요. 또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담의 소유자, 건물의 소유자가 뭐죠? 소유자가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공유로 추정하는 경우는 누구의 비용으로 담을 설치했는지 모를 때 공유로 추정하는 거고요. 단독으로 비용을 들였다면 그 사람의 소유, 건물의 일부라면 뭐죠? 건물의 소유자 거가 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겠죠. 240조입니다. 일단 옆집에서 나뭇가지가 넘어왔어요. 1항과 2항이죠. 자, 인접지에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는 그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양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무 가지가 경계를 넘을 때에는 일단 제거해 달라고 청구하고요. 그랬는데도 응하지 아니한 때 청구자가 임의로 뭐하게 되는 거죠? 제거하게 되는 거죠. 뭐는요? 나뭇가지는. 근데 나무 뿌리는 다르죠. 사망입니다. 임젖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뭐 할 수 있어요? 제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뿌리는 발견하는 즉시 바로바로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42조입니다. 경계선 부분부터의 건축인데 1항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간섭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몇 미터요?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2항 인접지 소유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건물 등을 만들려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되는데 위반했어요. 그러면 건물을 변경해라, 철거해달라고 일단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계 부근에다가 건물 등을 축조하려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떠야 되고요. 위반하면 인접지 소유자는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다만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했거나 이미 건물이 완성된 상태라면 철거 등은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44조입니다. 잘 안 나오는 조문이지만 그래도 좀 보자고요.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인데 1항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오물 등을 저장할이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고 또는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물 등을 저장할 지하시설을 칠 때는 경계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두고 저수지나 지하실 공사할 때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 거리를 둬야 하는 거고요. 이 항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전항의 공사를 하면은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뭐죠? 오염된 물이겠죠. 오염된 물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당연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주 가끔 나오는 조문이니까 좀 눈에 익혀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245조부터 뭐가 나오냐면 취득시효가 나오죠. 조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245조 1항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자, 요건이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죠. 자, 그러면 점유취득시효하기 위해서 점유를 해야 되는데 몇 년 점유해야 됩니까? 20년. 또 이 점유는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해야 돼요. 그러면 점유취득시효에겐 점유는 자주 평온 공연해야 된다는 점은 선의일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악의 점유자도 취득시효할 수 있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습니다. 과실이 있는 점유자도 취득시효할 수 있고 또 꼭 직접 점유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간접 점유자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득시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점유하면 취득시효할 수 있는 거니까 요 취득시효하기 위한 부동산은 한 필지 토지일 필요는 없겠죠. 다시 말하면 토지를 점유할 때는 반드시 한 필지 토지를 점유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부동산, 토지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도 가능하다는 건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해요. 따라서 20년이 완성돼서 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고요.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게 되므로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려야지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또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데 그 특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20년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다.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항은 등기부 취득시효죠. 자,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자, 그럼 이 사람은 등기하고 있더라도 아직 소유권이 없고요. 10년 지나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은 이 사람의 등기는 무효인 등기인 거죠.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갖는데 왜 그 등기가 무효인지 이유는 묻지 않아요. 다만 후 보존 등기, 이중 보존 등기여서 무효인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10년간이죠. 다시 말하면 점유도 10년 해야 되고 등기도 10년 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등기 기간의 승계를 인정하므로 앞 등기 명의자와 합산해서 10년이면 충분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점유는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고 평온하고 공존해야 된다는 점은 점유 취득시효와 같은데 다른 점은 선의이며 과실 없이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됩니다. 뭐는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자, 그러면 첫 번째 10년간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되느냐? 아니다. 점유를 개시한 때 시작할 때만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되고요. 두 번째 등기한 때도 할 때도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되느냐? 아니다. 점유를 시작할 때만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등기할 때 악이거나 과실이 있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47조입니다. 일단 이거는 안 읽어볼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취득시효에 대해서 일단 소구표가 인정이 됩니다. 1항 취득시효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합니다. 따라서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갖는데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는 거죠?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뭐가 돼요?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되고 이 항은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이 취득시효에도 뭐죠? 준용이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에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관한 규정도 취득시효에 유추 적용한다는 것이 통설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취득시효 이익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의할 점은 완성이 되기 전에는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는 없고요. 완성이 된 후에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단순히 매수를 제외한 것만으로는 취득시효 이익에 포기를 보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248조입니다. 전 3조. 다시 말하면 취득시효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취득에도 중요해요. 따라서 취득시효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만 취득시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도 취득시효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취득시효할 수 있는 재산권을 기억하지 마시고요. 못하는 재산권을 기억하는데 저당권은 취득시효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스스로 뭐하지 못하는 권리에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이 다른 재산권 취득에도 준용이 되지만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는 필요 없다. 다시 말하면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기타 재산권, 분묘기지권, 지상권, 지역권 등을 취득 시효하기 위해서는 자주점유는 필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규정은 252조 무주물 선점입니다. 일단 법정을 보시면 이랑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그럼 여기서 무주물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의 하나고요. 선점하기 위해서는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여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주물 선점은 동산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점유와 소유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에 반해서 2항 무주의 부동산은 누구 거가 되죠? 국가 거가 됩니다. 국유를 한다죠. 3항입니다.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주인이 없는 무주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죠? 야생동물인 거죠. 따라서 야생동물은 동산이고 무주물이니까 선점의 대상이 되고요. 제가 만약에 뒷산에 가가지고 다람쥐를 한 마리 잡아왔다면 그 다람쥐는 누구 거가 되는 거죠? 제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다람쥐를 잡아다가 집에서 키웠는데 얘가 탈출해가 다시 뒷산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사육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뭐로 바뀝니까? 무주물로 뒤바뀌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53조입니다. 일단 유실물이거든요. 자, 유실물이란 말은 뭐냐면 유주물, 주인이 있는 물건인데 발견이 용이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주인이 있는 물건을 유실물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유실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유실물은 법률, 즉 유실물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유실물을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 동안 공고해야 되죠? 6개월 동안 공고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또 유실물은 습득을 하면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점유는 필요하지만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일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가 물건을 주웠어요. 그래서 점유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물건의 주인을 꼭 찾아주고 싶어요. 그러면 저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 점유라 하더라도 6개월간 공고라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매장물입니다. 254조죠. 자, 매장물이란 유주물인데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는 물건, 땅속이나 물속이나 건물 속에 있어서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물건을 매장물이라고 하고요. 이거 보면 매장물은 법률 유실물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매장물의 경우에는 1년간 공고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매장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발견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점유 취득이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발견만 했다면 점유를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1년간 공고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단서 부분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남의 땅에 가가지고 삽질을 했는데 그 땅에서 일제시대 때 금괴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매장물이잖아요. 1년간 공고를 했는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금괴는 누구 것이 되느냐 읽어보면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합니다. 다시 말하면 발견자인 제가 전적으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그 토지 소유자와
절반씩 반씩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55조입니다. 읽어보진 않을 건데 만약에 이러한 무주물, 유실물, 매장물이 학문적으로 또는 고고학적으로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면 국가 소유가 되고요. 다만 국가로부터 뭘 청구할 수 있냐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도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256조입니다. 부합이란 말이 나오죠. 자, 부합이라는 말은 뭐냐면 결합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물건끼리 결합이 돼가지고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하면 되는데 결합이 돼가지고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런 물건을 우리가 뭐죠? 부합물, 부합됐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읽어보면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두 가지 객기죠.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하면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의미가 되고, 또 물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물건은 무엇도 포함해요? 부동산도 포함하겠죠. 따라서 원래 부동산에 다른 부동산이 결합하면, 예를 들어서 1층 건물이 2층으로 증축되면 그때는 뭐죠? 부합한다. 원래 부동산의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끼리 부합한 경우에도 원래 부동산 소유자가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예외가 있죠.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 부속물이 독립성을 가질 경우에는 부합이 성립하지 않고 그 타인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집을 2층에서 1층으로 증축하면 원칙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에 1층 소유자인 임대인의 증축 부분의 소유권이 넘어가지만 그 사람에게 임차권이라는 증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속물이 구조상 유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부합되지 않고요. 임차인이 2층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증축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증축 부분은 원칙적으로 원래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 권한이 있었고요. 또 구조상 유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증축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기속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57조죠. 동산 간의 부합입니다. 읽어보면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동산끼리 부합하면 누구 것이 되냐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예외가 있는데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로 공유해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뭐죠? 예외이기 때문에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라는 단서가 꼭 나와야 되고요. 또 합성물을 어떻게 공유하냐면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는데 그 가액은 언제의 가액이냐면 부합 당시의 가액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58조입니다. 혼화라는 말이 나오죠. 혼화는 물건끼리 섞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끼리 섞여가지고 분리할 수 없는 경우죠. 읽어보면 동산 간의 부합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합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준용합니다. 따라서 물건끼리 혼합에 대해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만약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그때는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공입니다. 일단 250조 가공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는 거,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1항을 보시면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한다. 이게 원칙인 거죠. 다시 말하면 남의 물건을 가져다가 내가 가공을 했다면 내가 가공을 했더라도 그 물건은 내 물건이 아니라 원재료의 소유자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근데 예외가 있죠.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어떻게죠? 현저히 다액인 때죠. 단순히 다액이 아니라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공자의 소유로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왕 가공자가 재료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먼저 가산한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가공물은 원재료 소유자에게 기속되고요. 다만 가공으로 인해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많은 때에는 가공자 소유가 됩니다. 자, 이제 262조부터 이제 공동소유에서 공유가 나옵니다. 자, 1항을 보시면 261항이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는 공유를 한다. 무슨 말이냐면 공동소유의 원칙적 형태는 공유다. 다시 말하면 공동소유인데 그것이 합유도 아니고 총유도 아니라면 싹 뭐라는 거죠? 공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왕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뭐합니까? 추정을 합니다.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추정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불균등하게 할 수가 있고요. 또 불균등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물론 뭐가 필요하겠죠? 등기가 필요하겠죠. 263조입니다. 공유자는 가로 읽어볼게요. 지분은 독립한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죠. 다시 말하면 공유자는 공유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뭐 할 필요 없어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B번, 지분은 목적물의 어느 부분으로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물 전부에 대한 권리이므로. 자, 왜 이런 논리냐면, 자, 우리 통성을 발리는 공유는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목적물 물건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목적물 어디를 사용 수익하냐면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어디를요?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가 같이 기억할 것이 뭐예요? 자,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때도 전부를, 방해 배제를 청구할 때도 전부를 청구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만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67조입니다. 서로 제한하는 지분의 하나가 소멸하면 본래의 단독 소유권으로 접근하게 된다. 따라서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뭐합니까? 귀속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일단 공유 지분은 상속이 돼요. 따라서 공유자가 사망을 했다면 그 지분은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원칙인 거죠. 근데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다. 또 아니면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했다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뭐하게 되어 있어요? 귀속되어 있고요. 귀속되게 되어 있고요. 이걸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자, 264조와 265조죠. 일단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264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따라서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나대지 빈 땅에다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단순한 이용행위가 아니라 변경행위이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65조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여기서 관리는 결국 뭘 말하냐면 공유물을 이용하고 개량하는 사항을 관리로 통틀어서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용, 개량과 같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공유자 사람 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뭐죠?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고요.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하죠. 따라서 공유물의 관리, 이용은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서 하는 것이니까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토지를, 그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내가 혼자 쓰겠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고요. 제3자에게 내가 단독으로 임대하겠다라고도 뭐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용 개량과 같은 관리는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 264조와 265조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것도 슬렁 지나치셔가지고 엉뚱하게 틀리는 분이 계시니까 잊지 마셔야 됩니다. 266조입니다. 1항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합니다. 물론 수익이 생겼다면 수익도 지분의 비율로 나눠갔겠죠. 따라서 비용도 지분의 비율로 나눠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2항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 이행을 지체한 때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고요. 이걸 공유자의 지분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잘 내는 부분은 아니고요.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행사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68조는 공유물의 분할 청구죠. 조금 어떻게 해요? 복잡한데 일단 1항은 공유물은 분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분할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한데 아무리 길어도 5년을 넘지 못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항 공유는 공유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 결합 관계가 없으므로 공유자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할 때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법적 성질이 형성권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5년 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는 말은 불분할 특약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을 넘지 못해요? 5년을 넘지 못하고요. 추가로 기억할 것은 이러한 불분할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항 분할금지 계약을 갱신한 때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도 5년, 갱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몇 년요? 5년을 넘지 못합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로운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공유물의 분할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망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이런 거는 뭐죠? 분할할 수 없겠죠. 또 옆집가의 담, 뭐 꼬랑, 경계표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없겠어요? 분할할 수 없겠죠. 읽어보면 제2항의 규정은
제215조 뭐냐면 건물의 구분 소유라는 경우에 공용 부분,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제239조의 공유물, 경계표, 담, 국어, 꼬랑이죠 등은 그 성질상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분할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지만 또 은근히 또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269조입니다. 일단 어떻게 분할을 할 것인지 그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요, 협의가 있어야 되고요.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그게 뭐죠? 협의 분할인데, 만약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읽어보면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라고 했으니까 이 재판상 분할은 형성에서 형성 판결이고요. 따라서 형성 판결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재판상 분할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발생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는 말은 공유자 전원이 참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분할은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항 1항에 의한 재판에 의한 분할의 경우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는 법원은 물권의 경매를 명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경매 후 대금 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269조 2항에 따르면 마치 재판상 분할은 현물 분할과 대금 분할만 허용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판례는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70조입니다. 자, 공유관계를 종료시키는 분할은 현물 분할이면요, 법적 성질이 교환이고요. 가격 배상이나 대금 분할은 법적 성질이 매매예요. 따라서 교환 아니면 매매라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 또 분할의 효과는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나오고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왜요? 분할은 교환 아니면 뭐예요? 매매이기 때문에요. 자, 271조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합의가 나와요. 일단 합의가 뭐냐?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의입니다.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의인데 그럼 조합이 뭐냐? 민법사 가장 중요한 조합이 뭐죠? 동업자거든요. 그래서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의인 거죠. 1항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의를 합니다. 따라서 조합의 공동 소유 형태는 합의인 거죠. 합의자의 권리는 즉 지분은 합의물 전부에 미칩니다. 그럼 여기서 합의도 공유와 마찬가지로 뭐가 있는 거죠? 지분이 있고요. 그 지분은 공유와 마찬가지로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미치게 되고요. 2항은 임의 규정이라는 내용인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럼 1항만 기억하면 되겠죠. 자,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의고 합의도 뭐가 있어요? 지분이 있는데 그 지분은 합의물 전부에 그 효과가 미칩니다. 272조와 273조입니다. 일단 272조는 공유와 똑같아요. 합의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면은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합의물의 보존행위는 각자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럼 관리행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물권법이 아니라 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분의 과반수로서 합니다. 그러면 목적물에 관한 모든 사항, 보전, 처분, 변경, 관리행위는 무엇과 동일한 거죠?
공유와 동일한 거다. 그러면 공유와 다른 점이 뭐냐? 273조죠. 1항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공유와 다르네요.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합유 지분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처분할 수가 있고요. 2항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공유는 자유롭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합유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점, 두 가지 점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판례에 따른다면 또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274조 합유의 종류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1항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로 인하여 종료가 되고요. 2항 합유가 종료된 경우에는 공동소유 관계는 공유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해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합유물을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잖아요. 언제 분할할 수 있습니까? 합유관계가 종료가 됐을 때, 그때는 뭐죠? 분할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뭐죠? 준용하게 되는 거죠. 자, 275조입니다. 물권의 총유죠. 자, 총유는 뭐냐면 교회나 종중과 같이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뭐죠? 총유입니다. 1항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는 총유로 하고요. 2항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입니다.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한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이 합니다. 그러면 민법에 나와 있는 총유는 정관 규정보다 더 열등하죠. 뭐가 우선합니까? 정관이 우선하고 총유에 관한 민법 규정이 후순위로 적용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76조입니다. 1항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사원층의 결의에 의하여. 그래서 우리 판례는 보존행위도 사원층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모두 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층의 결의를 통해서 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2항 각 사원은 정관 규타 규약에 쫓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총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죠? 지분이 없는 점도, 지분이 없다는 점도 좀 주의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270조. 자, 총유는 지분이 없으니까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당연히 취득 상실되고요. 관두면서 나의 지분을 달라, 재산 분해해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